저에겐 우연과 인연, 그리고 운명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글을 적어볼게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사진 한 장 없었고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2살쯤 고아원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야, 강태식! 너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며? 뭐? 쓰레기통? 그래, 우리가 원장실에 가서 너에 대한 기록지를 봤어. 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더라. 강태식한테 쓰레기 냄새가 난다더니 이 자식이 쓰레기통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 니들 그만해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놀리는 거야. 너 지금 까부는 거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 김우람, 넌 자랑할 게 싸움박질밖에 없지, 무식한 놈. 이 쓰레기통에서 태어난 새끼가 존나 까부네. 야, 강태식! 벌봐. 고아원에서 왕노릇하는 동갑내기 김우람이라는 녀석이 소리치자 친구들이 저를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더라고요. 이런 싸움이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어른들이 절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에 닭살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 퇴소할 나이까지 버티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려고 쓰레기라는 조롱의 별명을 들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동급생들과 형들의 괴롭힘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다가 불려나가서 얻어터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는데도 항상 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 홀로 서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가족도 친구도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1년 더 다니면 졸업장이 나오긴 하지만 고아원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당장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장 단지를 돌며 숙식 제공되는 곳이 있는지 16 나이인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한 곳에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나이를 소개해야 한다며 만 18세라고 가짜 신분으로 취직하게 해줬습니다. 공장의 일손은 부족하고 사람은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직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기숙사가 저의 집이 되었고 공장에서 일도 할 수 있으니 한 달 만에 돈이 생겨서 공부할 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에는 공부를 하며 열심히 지냈죠. 18살이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그리다 보니 대학이라는 곳에 꼭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곧 잘했고 외우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 수능 준비를 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주경야독의 사자성어처럼 쉬지 않고 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그리고 19살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인데 성적을 보니 수석으로 의대를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쯤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장학금을 입금해 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선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준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 돈을 입금해 준 사람의 신상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는데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그 큰 돈을 지원해 주니 많이 고맙더라고요. 기숙사 비용과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은 당연히 1등할 자신이 있어 공부로 승부를 보려고 책상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의대생들이 독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서도 가장 독한 놈으로 인정받는 놈이었습니다. 결국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생활비는 재단을 통해 받은 후원 장학금을 받아 충당했어요. 인턴이 되고 나서는 먹고 자고 돈 버는 것까지 다 되었으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레지던트 때 정형외과로 정하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문의가 되기까지 공부와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았으니 취미 활동이나 연애 같은 건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버림을 당한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 여자를 사랑할 자신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혼자 살아갈 생각이었죠. 그래도 여자인 동료와는 친구로 아주 잘 지냈어요. 사랑만 두려워할 뿐이지 여자인 사람을 아예 미워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 여자인 친구 중에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가 있었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대화도 잘 통해서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기도 했고 힘들 땐 의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선아, 너랑 있으니까 편하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만 있다가 너 따라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너 나 좋아하냐? 뭐? 동기끼리 무슨 소리야. 야, 강태식. 네 눈엔 내가 예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보통 이상이지.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한 질문을 하실까? 네가 나 좀 데려가라고 꼬시는 중이다. 됐냐? 그러지 마. 내가 비혼주의자인 거 너도 알잖아. 난 사랑 같은 거 안 해. 아니, 못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그건 비밀. 아무리 친구여도 다 오픈할 순 없지. 나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치, 그래. 스님처럼 도 닦으면서 환자나 돌봐라. 그게 네 팔자인가 보네. 영선이 너도 연애 안 하잖아. 너나 나나 50보 100보 아니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연애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으이구 바보야. 요즘엔 여자가 먼저 고백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쟁취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내가 고백을 해버릴까? 확 해버려. 그래? 강태식, 내가 널 좋아한다. 인턴 때부터 쭉 너만 좋아했어. 뭐? 나? 나를 좋아한다고? 영선아, 지금 너 몰래카메라 찍는 거지? 동기들이랑 나 놀리려고 대본 짠 거지? 야, 임마. 내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빨리 대답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네 마음을 얘기해봐.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선아, 진짜니? 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지. 정말 좋은 친구야. 그게 다야? 나랑 손잡고 싶거나 껴안고 싶은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야? 이거 참 난감하네. 제일 소중한 친구가 사랑 고백을 하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영선아,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죽을 때까지 친구하고 싶다고. 난 아니거든. 지금 고백했으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로 끝낼 거야. 네가 날 차버리면 친구로 남지 않을 거야. 너무 극단적인 말 아니냐? 영선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놈을 좋아해? 네가 어때서? 고아 출신인 거? 그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너 잘생겼어. 키도 크고 인기 많은데 네가 모르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정말 그래 보이니? 이거 참. 이 자식이 자꾸 말을 하다가 마네. 야, 강태식. 내가 너 찍은 지 10년이 다 됐다고. 이제 친구 그만하고 내 거 해라. 뭐지, 이 터프함은? 영선아,
나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야, 비혼주의자면 연애라도 할 수 있잖아. 나랑 사귀자고. 영선아. 싫다고 하면 너 돼진다. 친구 영선이는 저를 좋아해 왔다며 사귀어보자고 연신 고백했어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저를 좋다고 해주는데 확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했죠. 그래서 영선이는 저에게 마음이 떠나버렸는지 병원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더군요. 게다가 저를 포기했는지 소개팅까지 한다고 소문이 쫙 났답니다. 영선아, 너 소개팅 한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 그거 하지 마. 왜? 내가 네 남자친구 할 거니까.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니? 아니야.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를 사랑하는 걸 우정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 내가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맞아, 확실해. 진짜로? 너 지금 한 말 물으면 진짜 돼진다. 안 물러. 내가 앞으로 네 남친으로 붙어있을게. 그러니까 소개팅 하지 마. 저는 저도 모르게 감정을 뒤늦게 느끼게 되어 영선이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어서 저희 둘은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귀는 동안 친구처럼 동생이나 누나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냈죠. 그리고 비혼주의였던 제가 영선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영선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영선아, 내 애를 낳아둬. 뭐야, 이거 반지야? 태식이 너 비혼주의잖아. 이젠 아니야. 너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나중에 손주까지 보면서 살고 싶어. 우리 같이 늙어가자. 둘이 등 긁어주고 똥오줌 받아주는 날이 되어도 끝까지 사랑하자. 프로포즈 멘트가 그게 뭐냐? 아무튼 결혼하자고 하니 이 누님이 기꺼이 받아주지. 너 진짜로 잘해야 한다. 나 배신했다간 되죠? 내가 배신할 놈이냐? 너 말고는 하늘 아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너야말로 내가 질린다고 버리지나 마. 오냐, 이 누님이 평생 네 놈을 데리고 살아줄게. 그렇게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선이가 결혼 전 저에게 과거를 자꾸 물었어요. 제 가슴에 쌓인 상처를 모두 듣고 싶다며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태식아, 너의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아픈 과거도 말해줘. 난 너에 대해 다 알고 싶어. 내 얘기? 재미없을 텐데. 누가 재미로 듣겠대? 너한테 늘 근심이 가득 차 보여서 그래.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었으면 좋겠으니까 숨기지 말고 털어놔봐. 그래?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 고아원 입소한 날부터 할까?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고 원장님이 준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 그전 이름은 뭔지 나도 몰라. 3살 때? 완전 아기 때 고아원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 그냥 생지옥이었어. 동급생이고 형들이고 약한 애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중 가장 많이 괴롭힘 당한 게 나야. 나쁜 놈들. 내가 그것들 다 찾아서 아작내줄까? 아니야. 생각해보면 다 어릴 적이라 철들이 없었으니 그런 거지. 그래, 너답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쭉 살다가 독립한 거야? 아니, 중학교 때 도망 나왔어. 맞기 싫어서 탈출했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공부했고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갔지. 그리고 영선이 너랑 친구가 됐고 그게 다야. 간략하게 들었지만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딱하네 내 남편. 이젠 다 잊었어. 나이 먹으니까 관대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밉지 않아. 그럼 태식이 너 부모님 찾을 생각은 해봤어? 아니, 찾을 방법도 없을 거고 부모님이 날 보고 싶어 하겠어? 아마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거나 두 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 불어 찾아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 싫어.
그래도 나는 네가 부모님을 한 번쯤 만나는 걸 봤으면 좋겠어. 만약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아원에 보낸 것일 수도 있잖아. 영선아, 결혼식 때 혼주석에 내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신경 쓰이면 대학 알바 쓰면 되잖아. 아니, 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냐? 혼주석 따위는 전혀 부끄럽지도 신경 쓰이지도 않거든? 너라는 존재가 입은 상처를 치유했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말이라고. 아, 알았어. 화내지 마. 그렇게 왜 까불고 그러냐. 아무튼 태식이 자기 부모님 찾는 거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글쎄, 생각 좀 더 해보자. 예비 아내는 저에게 결혼 전 부모님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출생의 비밀이든 뭐든 속 시원하게 밝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이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센터에 가서 DNA를 등록하고 친가족 찾는 시스템에 제 이름을 올렸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상봉하는 일이 많다고 하니 예비 아내의 말대로 시작했죠. 하지만 저와 일치하는 유전자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유전자를 등록한 적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사정이 있거나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 예비 아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가정집 같은 곳이었는데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법최면 전문가 선생님이 있는 곳이야. 법최면? 설마 최면하러 온 거니? 이 최면은 아주 어릴 때도 기억을 되찾는 경우가 많대. 자기도 한번 해보자. 부모님이든 뭐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자고.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영선아, 난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면 돼. 지난 과거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아니, 꼭 해야 해. 자기도 속으로는 알고 싶잖아. 궁금하잖아. 그래, 해보자. 내가 어떻게 버려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고. 영선이를 따라 들어가 법체면 수사관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반가워요. 영선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친을 이제야 보네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원래는 아무나 막 최면 걸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영선이 부탁이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 글쎄요. 저도 방금 전 최면하러 온 걸 알게 돼서요. 최면에 걸릴지 모르겠네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과거를 다 찾아드릴 테니까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안마의자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요즘 최면은 안마의자에서 하나 봐요. 최대한 릴렉스해야 잘 걸려서 안마의자를 구비했죠. 자, 이제 눈 감으세요. 자, 태식씨 앞에 두 개의 문이 보입니다. 오른쪽 문은 현재이고 왼쪽 문은 과거로 가는 문이에요. 문이 안 보이는데요? 문을 상상하세요. 두 개가 있다고 이미지를 그려봐요. 자, 이제 보이나요? 네, 보인다고 해야 하나? 레드 선. 보여요. 들어갔어요. 과거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걸 믿지 않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최면에 걸리더군요. 자, 지금 태식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원이요. 형들이랑 친구들이 날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어요. 쓰레기통에 넣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리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지요? 내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원장실에 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발견된 곳이 쓰레기통 아니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쓰레기통 안에 있는 태식 씨가 몸을 움직여 계속 굴려보세요. 힘차게 돌아봅니다. 둘 다 보면 곧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법체면 수사관이 손가락을 튕기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자, 이제 뭐가 보이나요? 울고 있어요. 제가 울고 있어요. 쓰레기통 안에서 엉엉 오열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은 열려 있나요?
아니요, 닫혀 있어요. 그럼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쳐봐요. 어떤 재질인가요? 새로 만들어진 둥근 쓰레기통이요. 머리 위에 뚜껑을 쳐보세요. 열릴 때까지. 열리지 않아요. 누가 위에서 깔고 앉은 것 같아요.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럼 거기서 더 뒤로 가봐야겠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으로 하나, 둘, 셋. 수사관의 손가락 튕기는 소리와 동시에 제 눈에 보인 건 뿌연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최면 속 누군가가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희찬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구해줄게. 엄마, 용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아들 착하지? 조금만 참으면 엄마가 구해줄 거야. 잠시 후 제가 갇혀있던 방이 열리면서 회색 연기가 더 진해지더군요. 그리고 연기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 여기로 들어가. 얼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엄마도 같이 들어가. 엄마는 몸이 커서 못 들어가. 희찬아,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어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엄마 같이 나가는 거지? 응, 같이 나가자. 여기서 나가게. 얼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쇠로 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뚜껑이 닫혔고 어지럽게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쾅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안 돼! 제 몸이 발작하는 게 느껴졌고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식 씨, 내가 숫자를 세면 체면에서 깨어납니다. 안 돼요. 아직 엄마가 나오는지 보지 못했다고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저는 최면에서 깨어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영선이가 저를 품에 안아줬어요. 자기야, 이제 알았어. 집에 불이 났었어. 엄마가 날 구해주려고 쓰레기통에 넣고 밖으로 던진 거야. 그래, 다 들었어. 나도 똑같이 느꼈어. 이제 괜찮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영선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선아, 이거 다 진짜야? 내가 상상으로 만든 거 아니고 실제 있던 일인 거야? 실제야. 자기가 과거 일을 기억해낸 거라고. 당신은 버림당하지 않았어. 쓰레기통에도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 궁금했는데 버린 게 아니라 구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 엄마가 날 살렸어. 그럼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다만 자기가 고아원에 오기 전에 이름을 말했어. 희찬이라고 하던데. 맞아. 정희찬. 정확하게 생각났어. 내 이름은 강태식이 아니라 정희찬이었어. 그럼 자기 원래 이름으로 부모님을 찾아볼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사람 찾는 일 하는 친구 있으니까 내가 말해볼게.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고마워, 영선아. 예비 아내 덕분에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엄마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고아원에서 고통받았던 시절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특별한 일 없이 병원에서 일만 하며 지내다가 이젠 예비 처가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영선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선아, 너희 부모님께 인사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면 진도를 나가야지. 그건 조금 미루고 자기 부모님부터 찾아보자. 아까 연락이 왔는데 정희찬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았대. 화재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주말에 그분 만나러 가보자. 정말?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 다 알고 있을까? 확실한 건 모르지. 그래도 가서 어떻게 되셨는지 직접 물어보고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들어보자. 그 주 주말에 제 이름을 알고 화재 사건이 있던 날 목격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셔서 빨리 찾아갔네요. 할머니, 저는 정희찬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크게 좀 말해봐. 희찬이요. 정희찬. 할머니가 절 아신다고 했다면서요. 아, 꼬맹이구나. 자네가 그때 그 꼬맹이였어. 참 많이도 컸네. 할머니, 화재 사건 날 목격하셨다고요? 그럼 봤지. 엄청 큰 불이 나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모두가 대피했다니까. 나도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아, 사건 현장에 계셨군요. 그럼 혹시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네 모친? 이름은 모르고 오씨라는 것만 알아. 내가 오씨 세대 가고 불렀거든. 그게 벌써 30년도 넘었구만. 세월 참 빠르네. 오씨요? 아, 그럼 제 어머니는 사고 날 살아남으셨나요? 아니면 소방관들이 구해줬어. 그날 희생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야.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니 다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저희 어머니가 살아남았다는 거네요? 내가 알기론 그래. 그런데 화재가 난 뒤 본 적이 없어. 아, 내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뭐든 말씀해 보세요. 그 소방관. 자네 모친을 구해준 소방관 말이야. 이름이 독특해서 아직까지 외우고 있지. 허참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MC랑 이름이 똑같아서 기억하지. 최종 점수 몇 대 몇 그 멘트 하는 아저씨 알지? 그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았다고. 허참 소방관이요?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저는 머리를 쓸어 오르며 다음 질문을 하려는데 예비한 애가 먼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희찬이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직업이나 나이 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일러주세요. 백설기. 네? 백설기요? 백설기 떡을 직접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돌리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피부도 백설기처럼 하였지.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 아, 그런 분이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럼 희찬이 아버지는요? 오씨 세댁한테는 남편이 없었어. 혼자 아들내미를 키웠으니까 내가 알기로 미혼모였을 거야. 아, 그렇군요. 할머니, 많은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초코파이 좀 사왔어요.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초코파이 말고 몽쉘 없어? 요즘 할머니도 입맛 까다로워. 부드럽고 더 비싼 걸 좋아한다고. 아, 네네. 그럼 얼른 가서 바꿀게요. 아내는 초코파이 상자를 들고 마트로 달려갔고 저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네 놈 살리겠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간 사람이야. 아, 제 말은 그러니까 저랑 엄마랑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지. 희찬이 네가 엄마한테 장난감 선물을 받았는데 엄청 좋아했어. 그게 아마 청진기였을걸? 청진기요? 그래. 희찬이 네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 뭐야, 기억 못하는 거야? 하긴 그땐 어렸으니.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감동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신기했고 엄마와 둘이서 예쁘게 잘 지냈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죠. 이윽고 몽쉘 상자를 들고 온 아내가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고 저희 둘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기야, 허참 소방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 뭐? 그 사이에 벌써? 내 친구가 사람 찾는 일에 귀신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디에 계신데? 지금 은퇴하시고 낚시터에서 관리자로 일하신대.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바로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낚시터를 향했고 곧 엄마를 구해준 소방관 허참 어르신을 찾았답니다. 아, 자네가 그때 쓰레기통에 담겨 던져진 꼬마구만. 이렇게 잘 컸다니 기분이 좋구만. 어르신 덕분이죠. 소방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어르신, 저희 엄마를 구해주신 분이라는데 혹시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아, 자네 어머니, 그분은 화상이 심해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여러 붙어서 치료했지. 내가 병원에 오래 있던 건 아니지만 자네 어머니는 숨을 쉬고 계셨지.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야. 그럼 그때 병원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엄마를 찾으려면 그 병원 가서 기록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병원은 지금 없어. 거기 다 밀어버리고 쇼핑몰이 들어왔거든. 네? 병원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저희 엄마를 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참, 내가 뭐라도 기억나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어보자. 자네 어머니를 찾을 방법, 한 가지 떠올랐어. 그때 자네 어머니의 보호자로 누군가 왔었어. 그 사람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자네 어머니한테 경미야 이렇게 불렀었어. 경미요? 그럼 저희 엄마가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경미 씨겠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내 기억으로는 경미가 맞을 거야. 그리고 그 보호자로 온 남자가 아주 슬피 울었어. 난 그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네가 미혼모라고 했으니 남편은 아니었겠네. 그리고 다른 건 기억나시는 게 없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어. 그 남자가 베네 쪼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베네 쪼고리. 애기들이 입는 거요? 그래, 그걸 왜 말했는지는 모르겠네. 그 남자분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 남자 이름이나 신상을 기억하지 못해. 어르신,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를 찾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큰 영광입니다. 다음에 낚시하러 올게요. 그래, 얼마든지 오게 환영해 줄 테니. 어머니의 이름을 알게 됐으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가 찾으려고 해봤지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중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네요. 예비 아내와 더 찾아볼까 하다가 이젠 더 찾아갈 사람이 없어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영선아, 자기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비록 어머니를 찾지 못했지만 충분히 많은 걸 알게 됐잖아. 어디선가 잘 지내시리라 믿고 나중에 행운이 있으면 만나겠지. 너무 아쉬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언젠가 꼭 어머님을 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인사드리자. 자기 아버님을 아직도 못 뵌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귀한 딸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집에 찾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안 그래도 아빠가 이번 주말에 보자고 하시네. 우리 집으로 가서 인사드리자. 친모를 찾는 걸 중단하고 저희 결혼식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주말 오후에 처음으로 영선이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궐 같은 주택이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호라, 자네가 우리 딸 마음을 앗아간 놈이구만. 누군지 만나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너무 멋진 놈이 와버렸네. 영선아, 네가 아까운 건 아니구나.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러게, 완전 멋있는 사위감이 왔네. 나는 합격. 뭐야? 아빠 엄마 너무 빨리 허락해 주는 거 아니야? 야, 널 데려가 주겠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왜 반대를 하냐? 네 성질 받아주는 건 이제 내가 아니라 저놈이다. 내 생각도 같아. 초반 분위기가 좋았고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도 아시고 이름도 나이도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태식이라고 했던가? 네, 강태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정희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알고 계시죠? 3살 때까지 엄마가 키우셨을 때 제 이름은 희찬이에요. 정희찬이요. 희찬이라고? 정희찬. 정희찬 이름이. 네. 그런데 왜 놀라고 그러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게 아빠 엄마 왜 그렇게 놀라? 이름이 2개여서 놀란 거야? 자네 고아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나? 그냥 버려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화재 현장에서 엄마가 쓰레기통에 넣어 밖으로 던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네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우리가 뭐 좀 가져올 테니. 예비장인 장모님이 왜 저를 보고 놀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에 다녀오신 장인어른이 상자를 열어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정서방, 이게 뭔지 아나? 이건 내가 보관하던 베네 쪼고리네. 정희찬 자네랑 똑같은 이름이 새겨진 거지. 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에게 아이 이름을 오바로크 해서 베네 쪼고리를 선물했어. 베네 쪼고리, 제 이름이 써있네요. 정희찬이라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우리 집에서 가정부를 하던 사람이었어. 애인과 헤어지고 임신한 채 우리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지. 그리고 그 산모는 출산 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네. 그리고 자식을 쓰레기통에 넣어 밖으로 던져서 살렸지. 네? 아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말을 대신 이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태식 씨 엄마를 알아? 아니 희찬 씨 엄마를 아는 거야?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아빠가 희찬이 엄마가 소방관에게 구출돼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로 간 그 남자야? 자기야, 허참 소방관 어르신이 그랬잖아. 보호자가 베네 쪼고리를 가져가라 했다고. 기억나. 세상에. 아이,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아니,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아버님, 정말 제가 찾고 있던 엄마랑 같은 분을 말하시는 건가요? 베네 쪼고리, 쓰레기통, 나이와 이름 모두 일치하잖아. 자네가 오은희 씨 아들이야. 오은희 씨요? 저희 엄마 성함은 오경미 씨라고 들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경미 씨가 맞아.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개명을 했어. 점쟁이가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네가 그 사람의 아들인 것 같네. 내가 산부인과에서 받은 아이가 자네 같아. 어머님, 그럼 저희 엄마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알지. 얼마 전에도 자네 모친을 보고 왔네. 저와 아내는 동시에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이런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워 한참 동안 얼어붙어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장인어른과 아내와 함께 꽤 멀리 있는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거기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이미 정황상 확실한 모친이니 분명히 얼굴만 보면 알아볼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지만 최면 속에서 본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답니다. 도착한 요양원에 들어가 오은희 씨가 어느 병실에 있는지 물었고 면회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긴장하고 복도를 걷는데 아내가 제 등을 쓸어내리고 손을 잡아줘서 조금 편안해졌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자 여러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휠체어를 타고 창가에 있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희야, 아니 경미야, 우리 왔어. 그리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 네 아들 희찬이가 왔어. 그러자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바퀴를 틀어 뒤를 돌았는데 너무 놀라서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여기에 내 아들이 오면 안 된다고. 엄마세요? 저 희찬이에요. 엄마 아들 희찬이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낸 거야? 날 찾지 못하게 이름도 바꿨는데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이 흉측한 얼굴로 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엄마, 난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영선이요. 장인어른의 딸이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엄마가 잘 아는 분이시고요. 세상에 네가 영선이랑 결혼할 남자라고? 엄마, 왜 날 버리셨죠? 아니,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였죠? 내 꼴을 봐라. 두 다리는 신경이 끊어져서 걸을 수 없고 온몸은 화상 흉터로 가득해. 게다가 왼쪽 눈은 실명됐어. 이런 내가 널 어떻게 키울 수 있겠니? 괴물 같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너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괴물이라뇨.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를 살리려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엄마, 내가 찾아온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저 과거에 고아원에 버린 거 다 이해해요. 엄마가 절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았다고요. 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마구마구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이리 와 있잖아. 엄마. 두 다리가 떨리는 걸 겨우 참고 걸어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죠. 미안하다 내 새끼. 버려서 미안해 있잖아. 버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 다 안다고요.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마워. 있잖아. 엄마는 네가 좋은 부모에게 입양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꿨다. 절대 이런 추한 나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넌 입양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도 도망갔다고 하더구나. 엄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냐고요. 소식을 듣긴 했지. 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건 너도 이해할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어떻게 찾아가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려고 했다. 장학금이요? 후원 장학금? 그거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 장애인 연금 나오는 거 모으고 모아서 재단을 통해 너에게 보내줬어. 엄마, 돈 대신 나를 찾아주지 그랬어요. 나를 불러주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니? 널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되라고? 날 얼마나 나쁜 엄마로 만들려고?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 과거 따지지 말고 현재만 봐요. 엄마와 아들이 만났으니 된 거예요. 아니야. 엄마 인생은 달라지는 거 없어. 여기 요양원에서 평생 지낼 거야. 연금은 계속 모아서 너에게 남겨줄 테니 그것만 받아다오. 엄마, 나 의사예요. 돈 잘 버는 의사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왜 짐이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는 당신의 겉모습과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다시 찾는 것도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답니다.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작에 저를 찾아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장인어른과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컷 울고 실컷 안고 있던 엄마는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친부와 사랑하던 중 친부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이후 장인어른 댁에 가정부로 숙식하며 지내다가 출산일이 다가와 장인어른 병원에서 저를 낳았고 이듬해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셨대요. 그리고 제가 3살 때 화재 사건이 난 것이었죠.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되니 하늘이 무심하고 밉게 느껴졌습니다. 모자를 생이별시키고 저희 인생을 힘들게 꼬아버렸으니 정말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아주 잠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 다시 엄마를 찾았다는 것이 아주 많이 기뻤습니다. 저기 두 사람 상봉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도 있다는 걸 까먹지 말게나. 아,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구만. 사돈,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장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두 사람에게 바로 말해줄까요? 장인어른 또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미국으로 건너간 자네 부친을 찾았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교포들에게 자네 부친을 찾는다고 부탁하고 왔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왔어. 수십 년 전이지만 아직 자네 모친을 기억하고 있어. 게다가 자네의 존재를 알고 크게 놀라더구만. 아마 다음 주에 한국에 잠시 들어올 거야. 안타깝지만 같이 사는 건 무리일 것 같네. 부친이 미국에서 결혼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군요. 그래도 만나면 좋죠. 안 그래요, 엄마? 내가 이 모습을 꽁꽁 숨기고 살았는데 다 들켰구나. 그래, 네 아버지 오면 같이 만나자. 그렇게 엄마와 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최면술로 과거를 보았고 기억했다고 재밌게 수다를 떨었죠. 엄마는 시종일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당신은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엄마를 진작 용서했고 당연히 그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서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일주일 뒤 한국에 들어온 친부는 저와 똑 닮았더군요. 멀리서 봐도 제 아버지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Hey man, 네가 나의 son이야? My son? 날 닮아 엄청나게 잘생겼네. 그리고 honey? Oh, I'm sorry. 이야기 들었어. 화재 사건 이후로 힘들게 살았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very sorry. 미안해. 그때 나도 당신도 어렸잖아. 그리고 당신이랑 헤어지고 임신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나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꽤 부자야. 당신한테 좋은 선물 해줄게. 한국에 있는 동안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줄게. 그렇게 만나게 된 아버지는 엄마한테 대저택을 선물해 주셨고 요양보호사도 구해 매달 자동이체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에겐 개인 병원을 차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부담돼서 괜찮다고 했는데 다들 받아도 될 자격이 있다고 하셔서 개인 병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영선이의 결혼식 날 부모님이 혼주석에 앉아주셨어요. 자기야, 나 떨려. 왜 신랑 입장은 혼자 하는 거지? 나도 장인어른처럼 아버지 손 잡고 들어가면 안 되나? 아이고, 부모님 찾더니 완전 애기가 됐네. 내가 알던 강태식 맞아? 아니, 정희찬이지? 자꾸 헷갈리네. 자기 이름 이제 정희찬 맞는 거지?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으니까. 강태식은 이제 없어. 정희찬만 있는 거야. 아무튼 자기야, 나도 안 떠는데 저기가 떨면 어떡해. 모르겠어. 하객도 엄청 많고 아버지랑 엄마가 계시니까 더 떨리네.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가? 그래도 내 덕에 부모님 찾아서 좋지? 당연하지. 자기 아니었으면 평생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줄 알고 살았을 거야. 영선이 네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 내가 평생 기억하고 감사할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게. 약속해. 우리 남편이 멋진 멘트를 해주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네?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럼 빨리 입장할 준비해. 나 오늘 어느 때보다 당차게 걸어갈게. 곧 결혼식이 시작되어 당차게 신랑 입장을 했고 아내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걸어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아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모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이루게 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네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해주신 아버지는 가정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가끔 연락하거나 한국에 오면 꼭 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엄마는 대저택에서 요양사와 같이 지내셨고 저와 아내는 가까운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장인어른과 엄마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주 한 번씩 뭉치고 있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아내가 출산하게 되는데 더 드라마틱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겠죠? 저의 운명적인 사연은 아마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그만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